제가 어디 가서 강의는 뭐 수차 해봤는데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천대학교에서만 34년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정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하면서 제가 선남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선남 선녀를 속인 내 죄가, 이 입으로 지은 죄가, 구업이 수미산을 9바퀴 반 돌고도 남는다. 근데 내가 이렇게 또 직접 부처님 앞에서 내가 구업을 지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성진기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 학부 다닐 때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저한테 밤에 전화를 해서 오시지 마시라고, 날씨도 굽고 뭐 하려고 오시려고 하냐고 그러는데 또 스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오시려고. 근데 진짜로 오셨네요. 그 안에도 조금 마음이 착잡한데 선생님까지 앉아 계시고, 또 우리 강동환 총장님은 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좀 착잡합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평상시 하던 대로, 아무리 뒤에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제 원래 놀던 가락대로 그냥 놀다 가겠습니다. 제가 불교하고 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철학과 학부를 다닐 때 제 2년 선배가 조계종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학교 선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저를 입으라 해가지고 그분이 하여튼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절에를 이제 그때부터 정말 뭣도 모르고 생전 뭐 절에 간 적이 없었는데, 절에를 그분 따라서 그냥 다녔는데, 절에를 가면 어찌됐든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서양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학문으로 공부한 적은 없었다가 요즘 이제 정년하고 제가 불교 공부를 이제 그냥 학문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재미삼아서 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각종 불교 이야기는 간접적으로만 살짝 하고, 제가 원래 하던 서양 철학을 공부하던 것 중에 불교하고 좀 연관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선배하고 어느 날 산에를 놀러 갔는데, 그 산에서 내려와서 어느 절에 이제 절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 강의를 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그 기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절 벽에가 벽화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지금도 하얗게 흙가루로 딱 3칸 칠해진 벽에 보통 15도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3칸이더라고. 아주 하얗게 이렇게 칠해졌는데, 이렇게 3칸인데, 여기가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 파리 한 마리가 어떻게 웽 하고 이쪽으로 날아듭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물동입니다. 물동이로 보이시죠? 네. 요 2개가 아무튼 이제 딱 저울로 이렇게 달아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파리가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여기에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거하고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덩어리가. 그런데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저거 뭐 있다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미 이 물은 정확히 단어가 생각나는데 이미 그 물은 물로서의 그걸 자성을 잃었다 이거예요. 청정수가 아니에요. 오염됐다고 말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미 파리가 이미 이 물은 그 청정수가 아니고 불교에서 자꾸 청정 그 말 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저울은 저울 문금은 가짜다. 가짜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그 저울은 저울로서의 그것을 잃은 것이다. 정확하게 문구는 생각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머리에 와서 딱 박히는 거예요. 그 자정청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아, 그렇지. 그래서 파리가 여기 한 마리 앉았다고 해서 이 눈금이 바꿔지겠습니까? 그러죠? 뭐 우리는 그냥 대충 이거 뭐 파리가 한 마리 앉으나 안 앉으나 그건 똑같잖아요. 파리 무게가 어떻게 똑같아요? 네? 파리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파리 무게가 이 물동의 무게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그렇게 자꾸 질문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숨도 쉬고. 네. 이제 여기에는 그 저울 눈을 변경시킬 정도의 무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저울로서 저울이 아니고 이 물은 물로서의 그 자성을 이미 잃었다는 거예요. 하도 내가 그 뒤로 절에 다닐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항상 자정청정심 이게 딱 그 박혔어요. 그래서 그 중용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걸 해놓은 책에 보면 써져 있는데요. 1번 내가 써져 있습니다. 파리의 비유, 적수미연이나 적수미연이나 비록 흔적은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지켜보면 흔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어 아직. 이게 앉았다 그래서 이 저울눈이 바꿔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 흔적은 아직 형태로 남지는 않았어요. 이게 저울눈이 안 바꿔도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즉 기미, 조짐. 기미는 이미 동했어요. 이웃 종교에서 뭐라 그래요? 눈으로라도 가늠하지 말라 그러죠.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제가 잠깐 저런 여자 보고 한번 잡으면 어쩔까. 그러나 그게 밖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적수미현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기미는 이미 동했어. 이 문구가 여기 오고 딱 겹쳐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정말로 사람은 청정해야 되는 것이지. 불교는 정말 그 청정한 것을 깨닫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디 절에 가면 승복을 입은 스님들 보면 고개가 한껏 숙여졌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나하고는 다르게
청정하게 사는 사람이다. 내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랬는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에 앉은 파리가 뭔 죄가 있습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뭘 달고 있어요? 이 나쁜 놈이 청정수에 와가지고 물을 오염시켜버렸구나. 이게 진짜로 물을 오염시킨 죄죠. 파리가 물을 오염시킨 죄라고요. 네. 저것이 이 깨끗한 물에 와서 오염을 시켜버렸구나. 이 나쁜 놈. 이 친구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여기에 앉아갖고 물을 오염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겠어요? 아니죠. 왜 여기에 앉게 됐죠? 그렇지. 모처럼 절집 이야기에 같이 인연 따라 앉은 거예요. 그렇죠?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은 그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중간학파라고 하죠. 나가르주나 영수. 거기서 연생무생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은 무생이야. 생긴 것이 아니야. 인연에 의해서 잠시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것은 어때요? 그 인연이 바꿔지면 그것은 사라지죠. 그래서 저래서 뭐라 합니까? 공이라고 그러죠.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연기한다는 거죠.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난 일이야. 이것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선악이 분명하게 있어요. 딱 이것은 선, 더구나 어째요? 선천적으로 그것은 구별이 된 거야. 그런데 절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세상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게 아니라 불선, 선 아닌 것이 있고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악이라도 할 수 없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무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고 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시간이 아닌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파리가 정말 제가 고의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연 따라서 한 것일까?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 이야기는 제가 전공했던 서양 철학자들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급적 서양 철학자 이름을 말한다거나 그 용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하듯이 하겠습니다. 물엿 먹고 할게요. 저의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모두가 시원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렇게 탁 저 파리는 나쁘다. 저 파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한 거다. 말하자면 인연 따라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를 그렇게 인연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죠? 아니 저도 인연 따라 한 것인데 그냥 본능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3일을 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내 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차려진 밥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밥을 먹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럼 먹어서는 안 돼. 먹어버리면 뭐라 합니까? 제 자식 짐승 같은 놈. 짐승 맛도 못한 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것을 먹고 싶어도 그런 욕망이 솟구쳐도 저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그 욕망으로부터 독립된 의지의 자유의지가 사람한테는 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의지의 자유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가 욕망한테 져버려가지고 그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어째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 왜 그걸 이래서는 안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욕망이 솟구쳐도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칸트란 사람이 이 의지의 자유는 도덕률의 존재 근거이요, 도덕률은 의지의 자유의 인식 근거다. 이렇게 십천이선 비판이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집 개는 배가 안 고파도 쓱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김이 뭐라 나는 밥이 차려져 있어요. 그럼 어쩌죠? 바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무런 양심을 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 개한테 우리가 대고 저런 비도덕적인 개가 있냐 이런 말 안 씁니다. 왜 그런 말을 안 쓰죠? 네, 개니까. 개는 뭐가 없죠? 그 시험 문제인데. 자유의지가 없어. 걔는 뭐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 의지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이 욕망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끌린 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개한테는 도덕성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것을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참 비도덕적인 사람이냐, 정말 개만도 못한 놈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경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선과 악이 이 철학에서는 구분이 됩니다. 아까 여러분이 그 파리 그 못된 놈이 세상에 그 깨끗한 물에 그렇게 앉고 싶었을까? 이 못된 놈.
그것은 이런 철학에 의해서 딱 선, 악, 이게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더라도 자기가 선 의지로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 가치에 따라 옳은 행위를 단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셔야 끝에 가서 제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하는 의지. 이게 이제 칸트라는 그 철학자가 말하는 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는 뭐예요? 세상에 단지 그것이 옳다. 그게 집착이고 그것 때문에 온갖 병폐가 생겨요. 세상에 옳은 게 없어. 지가 옳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지. 그 옳다고 우기고 있어가지고 모든 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건 진짜 옳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요. 이것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옳은 게 아니야. 뭐예요? 단지 지금 그 조건에서 나한테 맞는 거예요. 뭐예요? 조건이 바꿔지면, 다시 말하면 이 영비적 조건이 바꿔지면, 그래서 그 영비를 영어에서는 dependent condition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오늘 dependent는 의존하다는 말이잖아요. 컨디션은 조건.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해 있느냐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교에서는 뭐예요? 자성이 없다 그러죠. 실체가 없어. 옳다. 그 실체가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는 불교하고는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제가 제1번 파괴 비유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제 나라지 두 번째를 보면 나비와 거미의 비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네 가지 이야기만 하면 오늘 할 이야기 다 끝납니다. 두 번째 나비와 거미의 비유. 유치원 선생님이 제가 돋보기를 좀 쓰겠습니다. 마당에서 원생들과 놀고 있을 때 나비 한 마리가 거미 줄에 걸려서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나비가 몹시 가여워서, 여기서 그 발음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몹시입니다. 하여튼 몹시 가여워서 나비를 풀어주었습니다. 날아가는 나비를 보면서 아주 시원하다고 느끼고 있는 순간 한 녀석이, 그 유치원생이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 무엇일 것 같아요? 항의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은요? 거미가 불쌍하잖아요. 자, 지금 그 선생님은 누가 불쌍했죠? 나비가 불쌍했죠. 왜 나비는 불쌍하고 거미는 안 불쌍해요? 나쁜 놈이에요? 나비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선입견, 편견. 절집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것만 없애면 통연 명백이야. 지도 문화, 지극한 도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유형 간택. 이것은 이쁘다, 저것은 안 이쁘다, 이것만 안 하면 돼. 오직 그 애증,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없으면 통연명백이야. 그냥 깨끗하게 보여. 아무튼 그 선생님은 나비가 가여워. 그런데 이 어린 유치원생은 그런 게 없어. 나비가 가엽고 뭐 거미가 가엽고 이런 게 없어. 실제 뭐 나비가 가엽고 나비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거미가 배고파. 그렇죠? 나비를 안 풀어주면 물론 나비가 죽겠죠. 그런데 거미는 한 끼 밥 먹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야. 왜 우리는 꼭 나비는 가엽고 거미는 나쁜 놈이고, 이런 예들은 불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셨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어떤 것을 몹시 좋아하고, 우리가 불교에서 삼독심 그러면 탐진치 그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요즘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거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오역이 된 면이 크다고 그래요. 우리가 삼독심을 이렇게 배울 때에는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것만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것을 몹시 좋아해. 하고 그냥 그것을 막 갖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못 가지면 어째야 돼요? 불쾌하고 화가 나. 그것이 진이잖아요. 탐진, 분노할 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잠깐 분노하면 되는데 이게 또 몹시 그 분노를 해가지고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착각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치예요. 치가 어리석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몹시 좋아하고 어떤 것을 몹시 싫어해가지고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번역을 하면 착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또 참 착각이라고 하는 것 같고 무엇을 이것이 저것으로 잘못 알아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치자 그 안에가 의문할 의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번역을 그러니까 그냥 어리석음, 무명, 무지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그것이 그냥 쏠려버리는 거야.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분별을 못 해버려요. 심지어 제가 순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욕하면서 하는 말이 그 자식 두고 보라고. 그 자식이 내가 순천 바닥에서 낮바닥을 들고 사는가 못 사는가 보라고. 그 새끼 내가 순천에서 낮바닥을 못 들게 해보려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치예요. 산스크리트어로 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하를 치로 우리 한국권에서는 번역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판단을 못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을 몹시 좋아하고, 아까 내가 몹시라고 했잖아요. 지나치게 좋아하고 어떤 것을 지나치게 싫어해가지고 그 판별을 못 해버려요. 어디로 쏠려버려.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냥 내 목숨 걸고 해보란다. 나 우리 다 날아가도 좋아. 나 저 여자하고 그냥 살 거야.
이건 여기에까지. 아무튼 저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비와 거미. 거기에서 왜 나비를 가여워하고 거미를 싫어할까? 어떤 한쪽에 우리가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시간 대열상 제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졸업생의 이야기 해가지고 잡초는 없다. 그다음에 참놈은 없다. 여기는 오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참놈 하려니까 부처님 앞에서 그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일부러 참놈 그렇게 했어요. 조금 더 하다 보면 참놈 이렇게 말 나오겠지만 그냥 참놈입니다. 저를 잘 따라다니던 여학생이 졸업을 하고도 저한테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연구실로 놀러도 오고 또 자기 애들 나오면 사진도 보내서 막 하고 했는데 40대 한 중반쯤 됐을 때 그 학생이 제 연구실에 불현듯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뜸하는 말이 교수님 저 이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따 너는 복도 많다. 아따 너는 복도 타고났다.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정말 예기치 못한 거기서 내가 그래 왜 그랬냐 그러면 촌스럽잖아요. 그나저나 근데 왜 나를 찾아왔냐? 이제 이혼하고 자기 친정집이 이제 순천이라 순천은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한 달 됐대요 내려온 지가. 근데 그 결혼하기 전에 자기 친정 아버지가 자기한테 저쪽 어디 순천과 그 습지 있는 쪽 어디에 그 밭을 주마디라든가 뭐 하여튼 밭을 자기한테 이렇게 상속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다 채전밭을 하려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밭을 이렇게 일구고 있는데 농사란 것이 별거 아니지만요. 풀 뽑는 것이지만 나는 농사가 별것인 줄 알았더니 하여튼 그 풀을 뽑고 있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왜 내 생각이 나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잡초는 없다. 이걸 가지고 한번 1시간 강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종종 하지 그때. 근데 자기가 그래서 그 잡초를 뽑으면서 너도 더럽게 운 없는 남자 나같이 왜 하필이면 내가 이혼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이걸 땅을 나한테 물려줘가지고 또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잡초를 뽑으니까 그 잡초가 죽게 생겼잖아요. 내 생각이 나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잡초는 정식으로 농학과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잡초가 뭐요? 한국 잡초학회도 있습니다. 언젠가 학교에 써졌더라고 플랜카드가. 일단 농학과 선생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큰 결례를 했는데 사실 총장님이 그 농학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총장한테 아니 총장님 좀 웃긴 놈들 다 있읍시다. 왜 그러냐고. 우선 오늘 한국 잡초학회를 하래요. 무슨 잡초도 학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학회 회장이 되는 날이래요. 내가 총장 됐다고 밥 사라고 우리 학교에서 한 거 참 참 미안하니까 이걸 그냥 남의 전공을 나는 도저히 그 잡초학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전공 필수래요. 잡초학, 방계학 뭐가 있고 세 개가 필수래.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잡초가 뭐 공부할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잡초가 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그러니까 그게 유용성이 확인되면 잡초가 아니라 뭐예요? 약초야. 제가 화순에다가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채정밭을 일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번 뭔 진짜는 짓을 화순에서 하고 있냐 한번 가본 장에서 와서 보고는 깝깝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옷을 나는 딱 오면 옷 갈아입으면 일단 쑥부터 캐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냥 그 쑥대밭에 하고 우리 어머니가 난리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 어머니는 쑥이 약초야. 나는 쑥이 잡초. 그래갖고 그 고맙게도 쑥을 뿌리채 캐가. 쑥은 그 뿌리 놔두면 또 나오잖아요. 네, 뿌리가 약된다고. 하여튼 한 보시다리를 캐갖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약이 되고 어떤 것은 독이 되어야 해요. 모든 사물은 독도 되고 약도 됩니다. 그럼 어떨 때 독이 되고 어떨 때 약이 되느냐, 어떤 연기적 조건에서 만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제 제자가 이혼하고 이제 차분차분 제가 이제 밥 차리면서 물어보니까 하여튼 입에다 뭔 말을 달고 있냐면 그 잡념이 하여튼 좀 있으면 또 그 잡념이. 그런데 그 잡념이 20년 전에 잡놈이었어요? 절 오빠였지. 그 오빠 보고 절에 다니고 그 오빠를 하루도 안 보면 그냥 못 살 것 같아.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야. 잘생기고 매너 좋고 집안 부유하고 하여튼 1등 신랑감이야. 절 오빠란 말 대신에 교회 오빠로 바꾸겠습니다. 교회 오빠였어. 근데 그 교회 오빠가 20년 후 왜 잡념이 되냐 이 말이야. 꼭 앞에다가 그 잡념이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데 그 잡놈을 어떤 잡것은 어떤 여자는 지금 죽고 아니면 못 살아. 세상에 그 잡놈을 자기가 봤을 때는 사람 새끼도 아닌 놈인데 그런데 그 잡놈을 다른 사람은 환장하고 좋아해.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에 잡놈이 있습니까? 인연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지? 만약에 지금 그 잡놈을 5달 후에 본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철학에서는 용어가 있어요. 그 자체로 선한 것,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없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의 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스피노자 철학을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쉽게 세상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선진기 선생님도 놀랄 거예요. 저 친구가 참 쉽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선한 것,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없다. 이게 절집의 이야기로 말하면 뭐예요? 무자성이야.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실체가 없으니까 공하지. 공하니까 어때요? 연기할 수밖에 없어. 공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연기할 수밖에 없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꿔지면 또 바꿔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놈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인연이 안타까울 뿐이야. 그 인연이 바꿔지면 그것은 자동스럽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연생무생이야. 그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그래서 제가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그 앞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건데 그 일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인연이 사랑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인연이 사랑일 뿐입니다. 뭐 시인가 봐요. 그 중에 이제 두 구절만 그 본문에서 소개하시던데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인연이 미움일 뿐입니다. 아셨죠? 뭔 말인지 느끼셨죠? 이런 말은 오래 제가 설명하면 촌스럽게 돼버립니다. 그냥 좋은 말이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 하지 말고 항상 그 인연이 항상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잡놈이 절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나 생각하면 화가 금방 풀립니다. 저 잡놈도 뭔가 인연이 그렇게 꼬인 거야. 그 꼬인 인연의 마지막 고리가 나하고 만난 거야. 그러니까 고의로 그런 짓을 나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얼마나 많은 무수한 인연들이 꼬이고 꼬여서 그 사람한테 왔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보훈사에 와서 수업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인연입니다. 진짜. 아주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절에 와서 이렇게 구라 풀고 있을 줄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이건 뭐 아시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엉켜서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고의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화가 싹 풀어집니다. 저 친구도 뭐 어쩔 수 없는 인연이 그렇게 됐구나.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그 잡놈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인연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네. 네. 두 번째, 아무리 그놈이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내 소화력의 문제입니다. 거기 그 유인물 거기 보시면 그 나왔을 거예요. 악은 무엇과 만남이며 일종의 소화불량이다. 연세 드신 분들은 글씨가 적어갖고 지금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한 장으로 마치려다 보니까 제가 재정 상황이 여러 장을 해갖고 60장을 해오기에는 재정 상황이 안 돼가지고 한 장으로 마치려다 보니까 그 포인트가 지금 11포인트여가지고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빼버리고 제가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마치겠어요.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은사님 집에 놀러가 아니라 설에 세배를 드리러 갔는데 2층에서 그 선생님 집이 1층인데 옛날에 산수동 공무원 아파트라고 기억하시나요? 우리 나이 때는 그 아마 광주에서 처음 생겼을 거예요. 근데 2층인데 어찌 2층 애들이 그 뛰어다니는가 정신사납더라고. 그래서 아이 선생님 여기 시끄러워갖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사람아 애들이 뛰어놀아야지. 그래갖고 그 2층에 그 사람들이 종종 뭐 사각개짝도 하나씩 들고 한대요. 미안하다고. 아니다고. 나가 거기서 살면 2층하고 트러블이 보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식구라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아이고 무슨 소리냐. 애들이 뛰어놀아야지. 왜요? 그만큼 소화력이 강해요. 이게 소화력의 문제예요. 그 잡놈을 자기가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잡놈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무지해. 딱 절제미약으로 무명이야.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절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딱 느낀 것이 뭐였냐면 불교는 과학적이에요. 뭐 믿어라 그러면 뭐 천당에 갈 것이다 그런 소리 없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원인을 찾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사선대도 고지는 열도 이렇게 딱 그래. 딱 마음에 들어요. 딱 내가 저놈이 그렇게 잡놈이고 싫다. 이러면 내가 저 사람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보고 참 싫다 그러면 나 웃습니다. 네가 나하고 3일만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어.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구나.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그 사람은 절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그 잡놈이 내 인생을 족쳐버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아직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소화불량입니다. 좀 소화력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돼지 갈비를 먹었는데 나는 새벽에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나서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때 같이 먹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 얼마나 힘들었냐? 왜? 나 함시락도 안 했네. 왜 그래요? 소화력의 문제예요. 독사.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딱 내가 독사의 독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면 독사는 나한테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죠? 약이 되죠? 근데 그 소화력이 없는 사람은,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독사의 독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화력의 문제예요. 자기가 그것을 세상에 깡패를 사귀어 놓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세상에 그 깡패를요 아주 좋아요. 형님 어려운 일 있을 때 저랑만 하십시오. 만사 해결이 됩니다. 그러죠? 깡패 그거 엄청나게 순진하고 순수한 애들이에요. 그러죠? 어떤 인연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거죠. 내가 그 애를 불리한 거를 내가 소화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100명 안 것보다 그놈 하나 알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알아들으셨죠? 시간이 조금 넉넉하면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냥 네 번째. 네 번째, 입시철 어느 어머니 이야기 그렇게 됐죠. 제가 요즘은 이제 애들이 다 커버려서 조금 그런 것이 덜한데 입시철이 되면 저한테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를 보내면 좋겠냐 우리 아들. 그 문제는 뭐예요? 그게 질문의 핵심은 어디로 보내야 이놈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겠냐 그거잖아요. 제가 정답이 딱 정해졌습니다. 나 몰라. 아니 진짜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 그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절에서 그 인과 그 있잖아요. 얘네도 두 종류죠.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결과도 과가 있고 보가 있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놈이 그 학교 가다가 어떻게 교통사고 나왔고 불행한 거예요. 어떤 보에 의해서 어떤 과가 이루어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애가 법학과를 가는 것이 좋을지 철학과를 가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쩌다가 고등학교 때 학과 공부가 싫어가지고 놀다가 강동원 총장을 아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철학과를 가게 됐어요. 서울대학교도 또 못 가고. 근데 내가 철학과를 간 것이 정말로 잘된 거지. 나중에 그게 안 갔으면 어쨌을까?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고 아마도 내가 그때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한 것이 이렇게 철학과를 가서 교수를 하라고 한 것 같다.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결과를 맺을지는 모릅니다. 아까 말했죠. 이 세상에 그 자체로 선한 것, 그 자체로 악한 것도 없다 그랬죠. 세상에 절대 올바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것이 내 길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나쁜 선택도 없어요. 절대 올바른 선택, 나쁜 선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뭐예요? 모를 뿐입니다. 그냥 모른다 하고 제친 말로 뭐예요? 인연에 맡겨버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한 몇 년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를 알면 내 삶이 자유스럽다. 뭐 한디 불교를 늦게 생전 안 하던 불교를 공부하고 있냐고. 편하니까. 자유스러우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아, 참 불교를 알면 한 삶이 자유롭구나. 아, 내가 왜 이런 것을 물론 제가 굳이 불교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 불교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붓다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스님 앞에서 괜히 절에 많이 오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붓다가 되려면 절에를 자주 와야 됩니다. 하여튼 불교인이 되기보다는 붓다가 이 석가모니 붓다도 불교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냥 붓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소이 아시죠? 그 똥 닦은 그 헝겊조각으로 켜서 만들어진 옷이 분소이잖아요. 분소이를 입고 탁발하던 하나의 수행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여성이 써놓은 수필을 보니까 자기 집안이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불교 수행에 빠져가지고 불교인으로 그렇게 행동하니까 집안에서 다 싫어해. 근데 다 보수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작전을 바꿨대. 불교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붓다처럼 행동을 했대. 그게 이제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다 좋아해. 아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붓다가 없었더라면 without 붓다. I could not be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훌륭한 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까이 번지면서 너무 번지니까요. 거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그래서 모를 뿐 말하자면 불교를 알면 내 삶이 자유스러워진다. 다시 유인물의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A는 A대로, B는 B대로, 있는 대로 온전하다. 세상에 온전한 선택은 없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나는 모른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까 내가 교수가 해갖고 그것도 모르냐? 교수니까 더 모르죠. 왜 살아보니까 그게 없거든 정답이. 나는 모른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알아야 한다 때문이에요.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모든 혼란은 사라진다. 하지만 모르지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하나 그 배운 겁니다. 문제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우리 아들을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보내면 성공할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 부처님도 몰라. 그냥 모른다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해. 자기 남편을 잡놈이라고. 그 잡놈이 이건 뭐예요? 진짜의 남편 상을 자기가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맨날 이야기가 반복되지만은 진짜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라 했어요? 나하고 지금 나하고의 좋은 만남, 지금 나하고의 나쁜 만남만 있지 좋은 남편 이런 건 없어요.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상이 있으니까 자기 지금 결혼 생활이 불안정해져 버린 것이죠. 아무튼 그 제일 앞에로 넘어오겠습니다. 그걸 읽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삼고 있는 네 마음이 문제다. 불교를 알면 삶이 편해진다.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나에게 달라붙어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차츰 사라져간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게 아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아들놈이 속 썩히고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하여튼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의 해석 방식이다. 하여튼 제가 몇 년 불교 공부를 해보고 불교는 이거구나.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해결되거나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로 생각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스스로 해소되어 버리는 상쾌함. 해결하려고 하면 또 문제를 하나 만듭니다. 그냥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면 그냥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면 그 느끼는 상쾌함이 있어요. 불교는. 그 상쾌함, 불교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기분이리라. 어떤 이들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더라 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불교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다. 불교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게 불교의 매력 아니에요. 그죠? 흔히들 우리 서양 철학에서 불교를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여기는 초월적인 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심즉 불이니 내가 부처니 그러잖아요. 너도 깨우치면 여기는 깨우침의 종교지 믿고 따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믿을 게 없어요. 근데 뭔 거기 가가지고 뭐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런다 해서 그 될 일입니까? 그럼 불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자기가 괴로우면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그 원인을 알아서 그걸 확복하면 돼요. 뭐 부자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은 들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자유라, 해탈이란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은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렇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자승자박이에요. 지가 묶고 있어. 사실 묶고 있는 것이 없는데 지가 묶어놓고 하늘 닫아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이치다. 나를 괴롭히는 자는 없다.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놈은 나다. 이게 바로 자승자박. 그 다음에 이제 무승자박. 그래서 제가 그 취미로 붓글씨를 쓰는데, 그래서 무승자박 아주 크게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니 나는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끈이 조금 늘어져 있을 뿐이지 묶여있어요 다. 이제 특히 출가하신 이제 스님들은 이제 또 우리 경과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 제가 불자들은 항상 묶여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지가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자승자박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무승자박, 자기를 묶고 있는 끈은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하나가 뭐였죠? 그 잡념. 다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소화력이었죠? 꼭 기억하시다가 아무튼 자기 삶이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워졌으면 감사합니다.